Houston, over. Houston, we have a lunchbox. 안녕하세요. 휴스턴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 만류 시리즈 제1부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단순히 달 착륙선을 외주 제작하고 또 나사에 납품하는 이른바 관급 사업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아주 또 소상히 알아보셨죠? 다가올 우주 시대에 달 경제 인프라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을 짚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왜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인류가 반세기 만에 달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는지도 살펴보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기술, 그리고 사업 성과, 시장의 반응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날의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있게 해준 IM1 미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주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스티븐 알테무스의 착륙선 모형 잡아뜨리기 사건의 전말까지 오늘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닿았습니다. 이 한 번의 착륙에는 여러 개의 최초라는 타이틀이 동시에 붙었는데요. 먼저 민간 기업이 만들고 운용한 그런 우주선이 달에 연착륙한 세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동안 달 착륙은 미국, 소련, 중국, 인도처럼 국가 우주기관만 해낸 일이었죠. 동시에 아폴로 17호 이후 무려 52년 만에 미국이 제작한 우주선이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또 다른 기록도 세웠습니다.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연료로 쓰는 엔진으로 달에 착륙한 최초의 우주선이었고, 그 어떤 착륙선보다 달 남극에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남위 80도 부근 말라퍼트 A 크레이터 인근에 내려앉은 거죠. 이 임무는 나사의 상업용 달 화물 서비스, 이른바 지난 시간에 다뤘던 CLPS 프로그램의 첫 성공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나사가 로켓과 착륙선을 직접 만들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화물칸을 사서 과학 장비를 실어보려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착륙은 사실 어디 내놔도 남부끄럽지 않은 그런 완벽한 그림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많은 언론들이 이 미션은 실패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게 달에 가긴 갔는데 뭔가 이게 블라블라 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분명히 우리 애가 서울대에 가긴 갔는데 근데 그게 입학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지하철 타고 이제 버스 환승해서 서울대라는 장소에 간 거다? 뭐 이런 약간 좀 긴 빠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착륙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계획대로라면 수직으로 서서 착륙해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초속 3m의 수평 속도와 예정보다 빠른 수직 속도로 접지를 했고, 다리 하나가 크레이터 지형에 걸리면서 약 한 30도 각도로 옆으로 좀 기울어진 채로 착륙을 했어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발사 훨씬 이전에 지구에서 벌어진 아주 사소한 실수가 발단이었는데요. 당시 오디세우스의 레이저 고도계, 그러니까 착륙선이 달에 내릴 때 정확한 높이와 속도를 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핵심 장비인데요. 여기에는 사람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이 물리적인 안전 스위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스위치는 발사 전에 반드시 꺼야 레이저가 작동을 하겠죠. 이제 우주로 나가서. 근데 지상 조립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 스위치 끄는 법을 깜빡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여야. 이게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재발을 하네요. 아무튼 이 스위치라는 게
TV 리모컨 마냥 손가락으로 딸깍하고 켜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일단 탐사선이 우주로 올라간 뒤에는 원격으로 그 스위치를 조작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겨우 발견한 건 고작 착륙 하루 전이었어요. 역사적인 달 착륙을 앞두고 달 궤도에서 시험 가동을 해본 그 순간이 되어서야 레이저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대로라면 착륙선은 자신이 달 표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깜깜이인 상태로 착륙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번지 점프를 하러 갔는데 점프를 준비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그냥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여기가 높은지 낮은지 아무런 감이 없으니까 이 생명줄인 로프가 길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짧아야 하는지도 아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찔하죠? 예를 들어 저기 땅바닥까지는 사실 100m 밖에 안 되는데 내가 200m짜리 줄을 묶고 뛰어내린다? 그러면 이제 바로 사후세계로 가게 되겠죠? 오디세우스 착륙선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도박에 가까운 결정을 합니다. 마침 이번 임무에는 나사가 실험적으로 함께 실어 보냈던 또 다른 레이저 고도계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원래는 착륙과는 무관한 기술 시연용 장비였던 NDL이라는 건데 아무튼 마침 이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페이로드 서비스로 돈 받고 실어주고 이제 가져간 그런 거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당장 생존이 달린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객의 화물 중에서 필요한 걸 갖다 써버린 셈이 된 건데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당장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착륙까지 고작 몇 시간 남은 상황에서 오디세우스 항법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다시 짜서 이 NDL이라는 실험 장비의 데이터와 호환할 수 있는 그런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착륙선이 우주에서 자세조차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이 패치를 실제로 업로드를 성공한 건데 게임으로 치면 출시 당일 오픈 몇 시간 전에 대규모 패치를 진행한 셈이죠. 엄청난 버그가 발견돼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발자들이 진짜 산산이 갈려나가겠죠. 네, 그런 엄청난 일을 그래도 성공을 해버린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NDL의 데이터를 받은 오디세우스는 무사히 달 표면까지 내려왔고 다만 예정보다 좀 빠른 속도로 접지하면서 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그 충격으로 몸체가 옆으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헬륨 탱크에 몸을 간신히 기댄 채로 그렇게 달에 성공적으로, 이게 성공적으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착륙을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온전한 채로 착륙을 하게 된 거죠. 결과만 보면 넘어진 착륙이지만 과정을 보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원래대로였다면 아예 착륙 자체가 불가능했을 상황을 몇 시간 만에 임기응변으로 살려낸 거죠.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뭐 대단한 건 맞겠죠. 근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넘어진 채로도 오디세우스는 임무를 끝내진 않았어요. 이 태양 전지판은 여전히 햇빛을 받아서 배터리를 충전했고요. 통신 안테나 일부가 지면을 향하는 바람에 저속 안테나로 갈아타긴 했지만 데이터는 계속 지구로 성공적으로 보내줬습니다. 나사가 실은 6개의 과학 장비 중에 카메라 실험 장비 하나를 제외하면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하면서 데이터를 보내왔죠. 착륙 후 일주일 동안 오디세우스는 500MB가 넘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 착륙 과정에서 수집된 항법 데이터는 향후 착륙 정밀도를 높이는 데 쓰일 예정이고 표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3개의 장비 모두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는 나사의 롤시스-1이라는 건데요. 인류가 달 표면에 처음으로 세운 전파 만원경이 된 거죠. 지구와 태양이 만들어내는 전파 잡음을 측정했고요. 이 데이터는 이후 학술 논문으로 정리되면서 은하 배경 전파와 지구발 전파 신호를 구분해내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성과가 하나 더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그 위기의 순간 오디세우스를 실제로 착륙시킨 실험 장비 NDL 말이죠. 원래는 그저 시험 삼아 실어보낸 기술이었는데 실전에서 주역이 돼서 자신의 성능을 완벽하게 검증해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착륙 자체는 계획과는 조금 달랐지만 실려간 과학 임무는 거의 대부분 완수한 거죠. 그렇다면 정작 이 임무의 고객이었던 나사는 이걸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착륙 당일 나사의 국장 빌 넬슨은 반세기 만에 미국이 다시 달에 도달을 했다면서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사람도 기계도 가본 적 없는 남극 지역에 나사의 과학 장비를 실어다 준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신사답게 밝혔습니다. 착륙선이 넘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나사의 이런 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나사 달 탐사 프로그램 책임자 조엘 컨스는 이번 임무를 두고 거대한 성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잠재적 이익도 컸다는 설명이었죠. CLPS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과학자 수 레더러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짚어줬는데요. 나사가 실은 모든 장비가 어떤 형태로든 각자의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나사는 넘어진 착륙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답은 애초에 이 프로그램 CLPS의 설계 철학에 있습니다. 나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완벽한 로켓 과학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달에 화물을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검증하려고 했고, 그 기준에서 보면 오디세우스는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착륙에 성공을 했고, 또 실제로 과학 데이터를 지구로 가져왔기 때문에 나사가 알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역시 그렇다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나사는 성공이라고 자평을 해줬지만 주식시장의 반응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2023년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고요. 상장 직후 주당 $82까지 치솟았다가 2024년 1월 초에는 $2 수준까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82가 전고점이라면 언제쯤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깜깜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발사되고 달을 향해 나아가는 몇 주 동안은 또 주가가 엄청난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당일 하루에만 34% 넘게 뛰었고, 착륙을 앞둔 주에는 한때 $13를 넘기도 했습니다. $2 수준에서 $13면 6배 이상, 6.5배가 증가한 거죠. 주가가 엄청난 거죠.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시장의 오해인데요. 당시 주가 급등을 두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회사의 실제 재무보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 대한 투자자들의 흥분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즉, 착륙의 성공 자체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을 당장 바꾸는 건 아닌데도 주가는 마치 그런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또 반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착륙선이 넘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실패한 착륙이라는 프레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착륙 다음 날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유명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4에서 $1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됐고 회사의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그런 논리였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두고 시각이 크게 엇갈렸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넘어진 것 자체보다 착륙선이 넘어지는 게 곧 실패다라는 이런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자극적인 내러티브가 대중과 일부 투자자들의 인식으로 굳어지면서 이후 발생한 이상 상황까지도 같은 프레임으로 읽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 달성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획대로 가다가 계획이 조금 틀어진 거죠. 그래서 플랜 B로 가서 어쨌든 임무를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걸 임무 실패라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주가는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그런 일들이 이때부터 계속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는 IM1과 뒤에서 다루겠지만 IM2에서 발생했던 변수들은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이었지만 시장과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알테무스 형님이 아주 무덤덤한 표정으로 오디세우스 모형을 잡아뜨리던 그 순간이 너무 강렬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이씨 다 모르겠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지. 인투는 이제 끝났어. 다 팔고 튀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결국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주가는 이후에도 나사와의 신규 계약 소식, 임무 일정 변경, 또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극심해진 코스피를 보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롤러코스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주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정도 변동성은 그냥 아주 잔잔한 수평선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단일 미션의 성공과 실패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 하루 등락폭이 위아래로 20% 이상 출렁거리는 그런 주가창을 보고 그러고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주 혼이 다 나갈 정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자로서 늘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뤘던 IM1 미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볼 IM2와 향후 진행될 IM3, IM4, 심지어 그 이후의 미션들까지도 항상 냉철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따져보고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착륙선이 넘어졌는가와 이 회사의 기술과 사업이 검증됐는가 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 하나의 질문처럼 보여도 사실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질문들을 따로 떼놓고 답을 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만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나아가 우리가 투자하는 그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IM1 미션에 이어 IM2 미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음식 만들고 여행 가고 그런 영상들 만들 때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보람도 있고 저도 처음 투자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고 또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휴스턴 런치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